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대통령실 해선 번호 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했고요. 대통령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내로 최혜병 특검, 방송사법 등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에 향후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국회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새로운 코너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의도의 입으로 활약하는 각 당의 대변인들, 그중 4명의 대변인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4명의 대변인들과 함께합니다. 코너 이름이 그래서 여의도 내변인들입니다. 4명의 대변인들 어떤 분인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태경입니다. 네, 유일하게 계속 함께하는 분입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최고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열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의도 내변인들 많은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 코너입니다. 여의도 내변인들. 자, 세 분은 이제 처음 열린 토론 새 코너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각자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짧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부터. 제 일단 먼저 하십시오. 네, 그러네요. 양보를 해주시네요. 네. 국회에서도 양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당입니다. 최태경. 반갑습니다. 네. 예, 중앙당 대변인 최태용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부산 기장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좀 말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여러분은 정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첫 인사부터 바로 포문을 여시네요. 네. 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 YTN 앵커로 또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 정직하게, 공정하게, 품격 있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저희 개혁신당 3석밖에 없지만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하는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에게 발 맞춰가지고 저도 열심히 수석 대변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월요일 코너의 최고참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수석 대변인. 예, 후배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말씀해 주시죠. 후배라뇨. 제가 4월 말에 처음 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했는데 정들었던 다른 정당의 패널들 다 보내고 이제 새 식구들을 맞았으니까요.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만두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또 각오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오늘 국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최혜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데, 먼저 VIP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또 02-800 번호의 사용 주체, 특히 이제 경로설이 주로 이제 집중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내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어떻게 보죠? 일단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나와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최태경 대변인부터요. 예,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통화 기록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잘 문제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날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18차례 대통령실이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 자료를 해소해 온 날, 네. 정말 문제의 날이죠. 8월 2일 날은 대통령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총 7번을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즈베키스탄 방산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통화했다고 말하는 정지석 비서실장의 말,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너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병대 최상병 특검은 미룰 수 없는, 국회가 빨리 합의해야 될 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정수 대변인은 대통령의 경로설, 또 전화 통화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이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2021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자주 접하는 단어가 경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도된 것만 1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경로하신 것이.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돼서 1차 압수수색이 진행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경로하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청와대 관계자 말까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중대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하셨다,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김학의, 장자연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실과 관계를 밝히라 라는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경로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문재인 검찰이 다 수사해봤는데 모두 다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잣대를, 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위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경로한 것이 마치 탄핵의 사유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보엽 수석 대변인요. 지금 윤 대통령의 경로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경로로 받으시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얘기하기 곤란하죠? 아니, 같은 잣대인데요. 일단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경로했는지 이거는 이미 관심을 떠났어요. 최혜병 순직한 지가 7월 19일이고요. 경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개월입니까? 만약에 경로 사실이 없었다면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경로하지 않았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회 운영이 와서 처음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이미 그 부분을 떠났다는 얘기는 경로는 사실 촉발이 된 거고,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 군데에 전화했고 윤 대통령이 한번 전화할 때마다 대통령실, 군, 검찰, 경찰 온갖 군대가 벌집 쑤신 듯이 서로 또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전화할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던 수사단장은 모직 해임이 되고 그리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가 될 뻔했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전화 한번 하고 나면 경북 경찰청에 넘어가 있던 수사 자료가 다시 이첩이 돼버리죠. 군검찰이 가져와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과연 윤 대통령은 누구의 지시 혹은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감쌌느냐, 혐의자에서 빼려고 애썼느냐, 여기가 있지 지금은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철 개혁신당 대변인요. 예. 뭐 저는 경로한 것은 이미 사실이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경로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젊은 장병이 아니 상관의 공명심 때문에 되게 위험한 장소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사망을 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엄청 경로했을 것 같아요. 이 상관 누구냐 잘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의아한 거는 반대의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사단장 자르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 벌집 수신들이 난리가 나서 국방부에 전화해 뭐 어디 전화해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들이 대통령이 경로의 방향을 아주 잘못했는데 왜 우리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사단장 감싸기에 나섰느냐. 지금 저희가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 부분에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고 최태경 네.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11일을 걸었느냐 하시는데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데 그걸 오인하고 오독하고 수사를 하고 결론까지 내리고 기소 여부까지 명시해가지고 그걸 이첩한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죠. 그 이첩해서는 안 되는 거 이첩한 거거든요.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누구의 청탁과 지시로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리한 수색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경로했다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도 지금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았고 어떤 증언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짧게만 확인하고 최태경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경로 여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을 그거는 그 수사과 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실 여부 자체도 일단 입장이 확인된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 하라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최태경 대변인. 예, 제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좀 이상하게 비틀어서 대답하시길래 말씀드리자면요. 대통령은 경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경로한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로한 그날 18차례나 대통령실이 국방부 관계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을 때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들 18차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정된 군사도 이상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자체가 불법이면 왜 국방부 장관이 결재 사인을 했습니까? 문제는요.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경찰에 즉시 이첩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정된 군사법은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첩한 것을 해수해라고 지시한 것. 해수하기 힘을 쓴 것. 그것이 개정된 군사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요. 고준석 대변인 예,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군 수사기관이 군내의 일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든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군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기초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고 결론 내리고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내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사단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경찰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국내에 사망 사고 나면 아무 자료도 건너지 않고 우리 사망 사고 났으니까 경찰 들어와서 수사하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혐의가 있다. 혐의자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아무 얘기도 조사했어야 되는 의견도 내지 거라니까요. 말아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듣고 혹시 네. 김성렬 대변인 추가 발언이 있으세요? 예, 그 기초 사실조사해서 넘기는 거 맞고요. 사실조사를 해서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갔다 와서 임성근이 빠진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하나 확인할 게 예. 내일 그러면 본회의로 예. 상정할 예정입니까? 뭘 말입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까지. 내일 본회의 상정이야 우리 국회의장이 결단도 필요하고요. 내일부터는 지금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외교, 국방 분야. 음.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과연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렇게까지 구명하려고 했는가? 네네. 이제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했고 대통령실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것은 거의 정황적으로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발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궁금한 건 제가 드린 질문은 이 특검이 그러면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요 6월 국회까지니까 6월 국회가 7월 4일까지입니다. 네. 예, 원래 원 계획은 7월 4일까지 이제 통과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뭐 입장의 변화나 그런 거 합의 가능한 정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이 이제 7월 4일 빠르면 이제 야권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뭐 대응할 만한 내용 또 대처할 방향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그 임성근 구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특검에 집착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 사건 수사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당력을 다해가지고 상설 특검 성격으로 만든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금 몇 달이 진행돼서 거의 사실은 결론 가까이까지 와 있을 텐데 이걸 특검으로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특검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저는 매우 이제 그 심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결론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특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김성렬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네.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잘했었으면 사실 이렇게 안 왔겠죠. 근데 이제 최혜병이 이제 7월 19일이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과연 어떠한 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었는가. 이거 국민들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특검법으로 해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 즉 자신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쥐고 있는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건드리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쓰는 게 특검법이라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지금 VIP와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공수처든 검찰이든 어디든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조사해보자라는 뜻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갔다가 바로 조국혁신당의 김보수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기다렸다 치고
호준석 대변인께 여쭤보시고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전혀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냥 가정이긴 합니다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도 국민 여론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의힘은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저는 지금 듣다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공수처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특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빨리 이제 수사하라고 지난달 14일에는 저희 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만나서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7월 19일이면 일주기인데 네. 그 전까지 수사 결과 내달라. 이게 공수처 존폐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봐야죠. 공수처가 지금 수사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아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장 최근에 임명된 분 빼고는 다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분들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그럼 호 대변인께 좀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네. 결과를 수용하고 말고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뭐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이제 그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반응하시겠죠. 예. 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무지 뭔가 해결될 조짐이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자, 본회의에서 4일이 됐든 아니면 7월 4일이 아니라 그 이유가 됐든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이제 또 발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 그러면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왜냐하면, 합니다만. 네. 최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당대표 선거 출마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맞게 해야 된다 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다만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야당 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제3의 기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제3의 기관이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어떠냐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누굽니까?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대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국민들이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야당 쪽에 협조하지는 않더라도 최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정하는 분들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국회로 재의결하도록 넘어왔을 때 21대 국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태경 대변인. 여기 지금 우리 논의 중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공수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이미 도피시킨 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한 신범철 차관을 총선에서 공천을 주었습니다. 참 꼼꼼하더군요. 천안에 공천을 줬는데요. 천안 갑을병 중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 제일 국민의힘이 득표율이 높은 지역 갑에 공천을 줬어요. 이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정말 바보로 보는 그런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특검밖에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신범철 전 차관이 이번에 출마했던 지역구는 아마 이전 출마 지역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전 출마 네. 지역구는 어쨌든 간에 네. 천안갑이 제일
예,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역대 지지율이 높은 데였습니다. 최태경 대변인의 피의자도 아닌데요. 다수의 피의자들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공천하신 정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뭐 공천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외로 하고요.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들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 중 한 명의 후보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특검 발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분 의견 어떤가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협 추천 특검을 중재안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니? 먼저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부터. 예, 저희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굉장히 전향적인 제안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그 특검을 추천한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어쨌든 심판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선수를 추천을 해가지고 이걸 뛰는 걸 보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천하람 의원은 그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방안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라라고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들 들어와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뜻이 있으면. 근데 말이죠. 지금 보면요, 그 내일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거 말한 지가 벌써 지난주 일요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답이 없어요. 지금 8일째 되는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자기 따라다닌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 따르는 그런 국회의원들 10명 못 모아오겠습니까? 저희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 어저께 그 최혜병 특검 촉구하는 집회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더 이상 어음 안 받겠다. 현찰 받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발의하겠다고 그랬으면 의원 10명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와가지고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당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이 지금 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끌려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저희는 찬성 의견을 던질 네. 생각입니다. 최태경 대변인은 예. 지금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중재안입니다. 대한변협 추천 특검. 예. 아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률안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 21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정 내려야 될 심판대장인데 그분이 수사할 검사를 지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진심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국민 여론에 아부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모션만 취하고 실체적인 실행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좀 김보윤? 믿어주세요. 김호수석 대변인, 예.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요. 중재안 다 의미 있고,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을 내면 개혁신당에서도 대한변협 추천으로 법을 내고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간 끌기용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곧 최혜병 일주기가 다가오고 곧 통신기록 등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러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네. 허준수 대변인, 지금 한동훈 후보 아니든 이 천하람 의원 아니든 뭔가 공수처 수사 결과 이전에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 좀 논의해 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 법안은 민주당 특검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원이 의견이 일치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요, 민주당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수가 심판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우리가 발의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가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내 찬성한 사람 모아가지고 발의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 끌기다 이렇게 그 조롱하는 것을 전 느껴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장이 어떻게 추천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없던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2004년에 삼성 비자금 특검, 그다음에 BBK 사건 특검 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다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다 진행됐었던 그런 특검들이고요. 이제 일주기 다가온다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시고 어머님께서도 일주기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수사 결과 안 나오냐라고 이제 안타까워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영결식 때 그때 저희 당의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 의원 17명이 영결식에 참석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는 지금은 탈당해서 계시지 않은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 그분 한 분 참석하셨고요. 당 대변인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김보엽 수석대변인입니다. 그 1월 초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묘하게도 최혜병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들이 현장에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 오셨는데 생일 축하니까 참배 좀 하고 가시라. 이렇게 여러 차례 권했는데도 쌩하고 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은 뭡니까? 당시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표가 필요하니까 한동훈 특검법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호준석 대변인부터 그 당시 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 어떤 사정이나 무슨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전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거나 제가 코멘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해고로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여부에 대해서 해고 내용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팩트 체크부터 서로 간에 일단 일치하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해명 글을 올려서 저희 의도와 달리 논란이 돼 유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상당히 또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이태원 참사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이 공방 김성철 대변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관련된 사안이 언급된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뭐 그런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왜곡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 보면 서로 간에 뭐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뭐 극우 유튜브나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대통령께서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쪽의 발언들인데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족들과도 잘 안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감싸고 돌고 이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딱 나서가지고 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 그런 유튜브 안 봐라고 해명을 하시면 끝나는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최태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논란이 됐던 수위보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좀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또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표 의장님은 온궁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협조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홍근 의원님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볼 걸요. 가격한 성향의 또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전 민주당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 그러니까 두 분이 했던 발언은 국민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언행 행위를 봤을 때
거짓으로 조작했다고 믿는 국민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언으로 국가적 혼란이나 파문이 일어난 것을 극도로 좀 경계하고 싫어하시는 성향이십니다. 그래서 SNS에 해명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해명은 일종의 대통령을 이루고 하는 덕담의 수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했던 이야기는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거 유튜브가 할 만한 이야기, 그거 유튜브에게서 영향을 받은 발언, 들이 했던 발언을 듣고 김진표 의장한테 그 생각을 내비쳤던 거. 예. 그거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 성향이 편향됐다고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이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태원에는 볼거리도 별로 없다. 이태원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이태원에 먹을거리하고 술집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먹는 것과 술에 좀 중요시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관계조차도 전혀 엉뚱한 사실관계 알겠습니다. 속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첫날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6문장짜리 알림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별로 영향가가 없고 멋대로 왜곡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김 전 의장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멋대로 왜곡해서 한 얘기다. 그 왜곡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비틀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어긋나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왜곡이라는 건 사실이 없으면 왜곡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그 홍보수석도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하는 답이 아니죠. 대통령이 그날 김진표 의장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그날 무슨 대화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뭔가 명확하게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논란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호준석 대변인요. 근데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저는 그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통화를 해보면 정말 기사가 딱 돼요. 그리고 저쪽 상대방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쌍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을 취재해 보면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판단이 달라질 때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쌍방의 대화라면 한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정확히 맞춰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컨텍스트가. 근데 그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김진표 의장님이 쓰신 부분에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가 끝난 것은 해 지나서 1월 13일, 74일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체 말의 결론은 수사 끝난 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최 대변인님은 앞에 거가 진실이고 뒤에 거 못 믿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중에서도 이것만 선택적으로 믿고 앞뒤에 두 번 하신 말씀 중에도 앞에 것만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회장님이 앞에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나라가 안정되길 바라는 의도로 이야기했다. 대통령께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편중된 의견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걱정을 담은 덕담이었다고 해명을 하신 거지 앞에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을 파악해서 쌍방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그랬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대통령 국성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항상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쌍방을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은 재료가 없는 겁니다. 바이든 알리미오 때는 녹취까지 다 공개하면서 국민들께 판단을 구했고 또 제3의 기관에까지 저기 법적으로 제소까지 하면서 했는데 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무슨 것인지. 녹취를 말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대통령 내가 녹취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파일 그대로 이러이러한 공개했죠. 이야기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 해명도 대변인실 해명과 그 이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 해명이 내용이 계속 달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달랐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그 발음이 잘못됐다 했다가 뒤에는 국회를 보고 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바뀌어갔었잖아요. 몇 차례. 대통령이 직접 정확하게 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했다고 말하신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누신 말씀인데 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종의 그 자리는 이제 공적으로 공개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눈 대화를 한쪽이 공개한 것이 잘못이고요. 그걸 대통령이 그거 아니고 이거 이런 거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대변인 네 분이 모이니까 네. 진행자가 진땀을 빼게 되네요. 자,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보내드리는 여의도 내변인들 코너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사법도 지금 가방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와 있습니까? 최태경 대변인 법사위에 예, 법사에 와 있습니다. 네네. 먼저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이 방송사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일단은 제가 4개가 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MBC 대표이사 등을 결정하는 방문진 관련된 법이 있고요.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개편에 관한 법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K하고 이게 분리돼서 네 분리되어 개인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 4개가 맞습니다. 방송사법이군요. 하나씩 네. 짚으면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원래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예. 구조인데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둘이 앉아서 중요한 걸 100가지 이상 결정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조차도 문제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정적수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바꾸자는 거고요.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은 네. 추천 기관을 좀 더 넓혀서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껏 정권에 맞는 방송사 구조로 개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걸로 알고 이 있습니다. 이사진이 예. 사장 선임 선출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이 상황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사법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건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사진을 몇 명으로 하느냐 또 어디에서부터 추천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MBC, EBS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은 방통위가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인원수는 지금 2사람입니다. 방송통신 위원장과 방통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이게 탄핵되게 되면은 6개월간 사실상 이제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직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사퇴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논란, 방송사법, 방통위원회 위원장 또 사퇴 탄핵 논란. 먼저 호준석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요. 방송사법은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의 정말 공정 언론을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방송이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언론 방송의 환경이 어땠는지 저는 몸으로 느꼈던 산 증인입니다. 본인들은 공정방송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많은 국민들,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정파적으로 편향 방송을 하지라고 느꼈었던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왜? 추천하게 돼 있는 그 단체들이 다 야권 편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2인 체제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이진숙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위원 후보를. 그리고 야당에서 한 명 추천해서 같이 국회 본회의 표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계신 겁니다. 이게 여당이 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인 체제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난 3월에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에 위법하니까 집행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습니다. 제적위원이라는 가처분 것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네. 현재의 구성원, 현재의 실제 위원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의결 정족수 충족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다수의 이제 로펌에도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다수의 로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최대근 대변인. 아니 어떻게 야당이 방송사를 장악합니까? 문재인 정권 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이 방송사법의 핵심은요. 방송국이 공영방송국이 정치적 어느 쪽에서 권력을 잡든 정권을 잡든 정치의 예풍에서 벗어나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선임하자는 겁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공평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좋은 거면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떠받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뭐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까? 그거는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다 안 했다 이걸 그만 벗어나서 이제 집권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법이면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으니까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왜 야당이 황당합니까? 방송국을 장악합니까? 야당이 방송국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그 있습니까? 이 내용이 말씀은요. 어떻게. 언론계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나 뻔히 그 의도를 아는 겁니다. 지금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야권의 친화적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영원히 KBS, MBC, EBS는 영원히 야권 성향의 방송국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MBC, KBS, JTBC, EBS가 자파 언론이라고 사고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시각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그 방금 언급한 분들이 친야당 성향이다. 이 말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잠깐만요. 말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김범수 대변인. 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언론 자유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한국 언론의 자유도가 높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언론 자유도가 높습니까? 어떤 결과가 어떤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 지수도 있고 언론인 출신이신데 보세요. 국경 없는 기자회 있죠. 그리고 김범수 대변인이 먼저 말씀 끝나고 네. 나면 호준석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언론 자유도를 평가하는 신뢰받는 국제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 하나라도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훨씬 언론 자유가 꽃피었다라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으면 단 한 군데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어디인지 그걸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언론인 출신이신데 정말 문재인 정부 때 방송 환경이 어땠는지 그거 정말 공정 언론 공정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 때보다 훨씬 문재인 정권 때 언론 자유도가 그러니까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그러니까 계신 시각 차이가 있을 분들한테는요. 때는 그런 국제적인 분들이 평가 기관의 그런 걸 분들이 인용하면 공정하다고 되잖아요.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요. 진짜 10초만. 외국의 네. 수많은 언론기관이나 언론 외국의 자유지수 수많은 언론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그럼 겁니까? 국내의 기관은
말은 잘 못 믿으니까 일부러 잠깐만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김성열 수석 대변인도 발언할 권리가 있는 패널이시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탄핵될 가능성, 또 그 전에 이제 사퇴할 가능성, 이 공방과 그다음에 방송사법의 핵심이 이제 어느 이사진의 적정수 인원이 얼마냐. 그러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추천단체의 성향이 문제가 되면 그 추천단체의 성향을 좀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사실 이 절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기도 보시는지요? 합니다. 그 짧게 정리를 하면요. 지금 KBS가 11명, MBC, EBS가 9명이에요. 근데 이 분들을 다 21명으로 늘리자는 건데요.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당이 KBS 같은 경우는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MBC, EBS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기본적으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제 와서 민주당이 바꾼다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지금 개정을 할 때 각각 21명으로 늘리면서 어떻게 하냐. 국회는 5명만 하자. 그리고 방송 미디어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 종사자 단체가 6명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법안의 내용이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다들 야권 성향이다. 라고 과연 단정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의문이 좀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너무 야권 성향이 강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국회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이제 외부 단체가 들어와서 공정성을 좀 더 기하자라는 측면의 법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로부터 언론이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 BBC가 굉장히 객관성, 공정성을 준수하는 공영방송의 표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BBC도 훨씬 이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이 주제는 여기까지. 혹시 차태경 대변인과 호준석 대변인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있으시면 방금 이야기 꼬리 물고 한 가지만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건요. 언론 미디어 학회 네. 같은 경우는 언론 방송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건데 단지 이것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단체로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 좌파다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단체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우리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이런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추천하는 거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호준석 대변인.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었던 검언 유착 그 많은 사건을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당시 공영방송사들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많은 언론인들 어떻게 대우했는지 거의 학살에 가깝게 했었던 그 현실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양당의 전당대회 관심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먼저 개최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4명의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을 했는데 먼저 이 김성철 수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4명 후보의 관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는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님이 제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희룡 장관 끝까지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풍문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게 정말로 멀어졌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말로 멀어졌다라는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원 장관님이 윤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이 어디 한해서 이거를 누르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과 4명 당대표 후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이 과연 당대표 선택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인 대변인요.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배신의 정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코믹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굳이 모독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다 지켜봤던 거고요. 배신의 정치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현 의원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만 했으면 민주당이 대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두 분을 정말 잔인하게 배신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들한테 민망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의 정치를 논쟁이 생기는가도 의아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방금 우리 대변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희룡 대표가 용산에 사인을 받고 놓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위험하다 싶은 말까지 막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발언 그 말은 꼭 되짚어서 진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천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추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이런 워딩을 거의 솔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호가호위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이분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상당히 현직 단체장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이런 일련의 대통령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현상. 김호엽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믹하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언사들이 그분도 한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는데 굳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한동훈 후보를 취급하면서 다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모자라다든가 다른 식의 표현도 있을 텐데 끊임없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잡매에 견디기 힘들 만큼 두드려 패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아무튼 단체장들이 개입하고 있죠. 이철우 경북지사는 면담 요청도 안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좀 그런 게 낯설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이 제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의 관계에 따라서 친윤, 비윤, 친윤, 친한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또 홍준표 시장 또 이철우 지사까지도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이게 뭐 정도가 과하다, 이제 언사가 과하다 이런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저런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과열되다 보면 경쟁이 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기 마련인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쟁과 어떤 뭐 서로 견제와 또는 뭐 비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건강한 겁니다. 이게 저는 정당 민주주의의 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도 대통령 국가 원수인데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냐 좋더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윤이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1극이잖아요. 1극. 비판 불가잖아요.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당원까지 바꾸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정적들은 공천 때 다 쳐냈잖아요. 누가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과 지금 시끄럽지만 국민의힘과 어느 당이 더 정당 민주주의에 가깝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을 호준석 대변인 이야기를 꺼낸 김에 이야기로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성철 개혁신당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대안은 90% 이상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후보는 특검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재명 전 대표는 더 굳건해지고 있다.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일극체제 논란, 사당화 논란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뭐 전당대회를 치를 필요도 없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이재명이랑 친하다. 뭐 친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결코 이재명에게 도움이 언론 되지 보도에서는 않아요. 뭐 명비어천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SNS에다가 우리 지지자들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 말라, 나한테 문자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이것도 저는 거리두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갈 테니 나한테 너무 이렇게 아첨하고 좀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인 것 같고요. 이런 사인을 과연 민주당에 지금 나온 전당대 후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의 당원을 대변할 책무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좀 더 많은 경쟁자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답변 드릴 텐데 저 광고 하나 하고 할게요. 하십시오. 날짜로 봐도 7월 20일 조국 혁신당 전국 당원대회가 먼저고요. 네. 조국 대표는 대표 출마를 하고 조국 대표 고리시 최다 득표 최고위원이 그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예. 관전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신 거 답하겠습니다. 여쭤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유 의원 혹시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 전원합니다. 거기에 등록비가 3천만 원이나 돼서. 아, 나가지는 않으시고요. 아 저요? 네. 아유 감히 그런 자리를 탐낼. KBS 열린 토론이죠. 네. 저희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정당 내에서 다양성, 포용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만 가는 거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요. 과거 사례도 봐도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재 시절에 정대철이나 김상현이나 이런 비주류 분들을 지도부에 포함시키고 얘기를 듣고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다 안고 있어야 내 품이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 보면은 한때 정적이었던 김종필 총재랑 손을 잡고 DJP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집권하지 않습니까? 정당 민주주의 중요하고 품이 넓어야 다음 대선에 집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경쟁자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재명 전 대표가 안을 용의가 있을까요? 경쟁자가 출마를 하면 좋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혼자서 레이스 하시는 것보다는 경쟁자가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필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젊은 세대분들은 모르겠지만 약간 30, 40대에 넘어가시는 분 다 아시겠죠. 80년대 초반에 방송 3사 가수왕을 거의 몇 년 동안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용필 가수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용이란 가수가 등장해서 예. 조용필을 한번 흔들어서 뺏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를 탄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지지층과 우리 국민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선 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총선 전에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이 얼마나 방송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자유롭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거의 많이 탈락했어요.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그분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재명 노선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난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층이 워낙 강고한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경쟁자를 탄압하지 않고 경쟁자가 도전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우리 전 의원님의 도전도 환영한다고 봅니다. 네. 조용필과 가수 조용필과 비교를 하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정조대왕도 나왔었고
차은우도 나왔었는데 이제 조용필도 나왔구나 생각했고요. 경선에서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박용진 이분은 3번씩이나 뭐 규칙도 바꾸면서 결국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임종석 공천 못 받으셨잖아요.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 저 표결할 때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약간 좀 삐딱했다 이런 이유로 여기 아무 이유 없이 공천 탈락되고 그 자리에 그 많은 그 설화를 빚고 계신 그 김준혁 그 의원이 공천됐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당원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당대표 연임하신 분이 민주당 계열에서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때는 95년 9월에 국민회의가 창당됐고요. 제가 그때 이제 현장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대선 직전에 대선이 이제 97년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때는 야당 총재가 대통령, 여당 총재가 대통령 겸임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임이 된 거지. 이번은 사실 역사상 최초인 겁니다. 사실관계가 완전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요. 네.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도 패배한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공개됐습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개까지 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탈락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하고 반대측에서 있어도 당헌과 지지자한테 지지를 받았으면 이분은 공천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럼 뭐 국민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좀 경쟁 구도를 활성화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김성렬 수석 대변인 보시기에. 일단 무서움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기 무서워요. 뭐 경쟁이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사람들은 공천 안 되고 뭐 어떻게든 탈락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요.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를 벗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원들이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SNS에서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 막아야 돼요. 누가 나오신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금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다음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그게 이재명을 위한 길이고 민주당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짧게. 네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위원장 한 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TF가 설치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수호 TF 설치 및 구성 보고했는데 이 단장이 윤후덕 의원님입니다. 3선인가 4선이죠. 친명 아닙니다. 그리고 윤호중 다선 의원님도 친명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명이 아닌 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 당선되고 있는 것은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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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